오늘은 우리가 재미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의 좀 더 현대 부분으로 넘어갈까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1992년 4월 29일에 LA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미 한인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97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교 출판부에서 On My Own, 부제가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바로 Korean Black Relations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챕터에서 이 한흑 갈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배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4.29 LA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미 한인 사회에서 갖는 하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미국으로의 한인의 이주가 1902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미국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많았고, 따라서 한인들의 인구가 상당히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미국에서 65년에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70년대부터 한인 이민들의 이민이 이제 증가하게 됐고,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 연 3만 명에서 4만 명의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당시에 한인의 이민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멕시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민자를 많이 보낸 그러한 나라일 정도로 아주 이것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자들이 그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한국에서 전문직이나 또 이런 화이트 칼라에 종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미국 사회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단순 노동직에 처음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점차 한인들은 저금을 통해서 자본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이러한 사적인 일종의 금융 제도를 통해서 자본을 이제 보충을 해서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게 되죠.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은 규모의 또 이렇게 전문직이 아닌 주로 잡화 가게라든가 식료품 가게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런 스몰 비즈니스, 이 자영업을 통해서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일종의 경제적인 일종의 토대를 마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적은 자본과 또 부족한 전문 기술, 거기에다가 또 언어 면에 있어서 영어 구사력에 있어서의 제약 등등으로 인해서 한인 자영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크게, 하나는 이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종족 경제, 에스닉 이코노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식당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과, 또 하나의 사업이 바로 이 저소득층 흑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 흑인 지역은 이전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흑인 지역이 아니고, 원래는 이미 왔었던 그런 유럽계 이민자들이 거주하던 지역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살거나
이탈리아인들이 와서 살거나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이민 1세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주류 사회로 진출하면서 그 부모들이 종사했던 사업을 계승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종의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유럽계 이민자들의 거주 지역을 흑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남부 지역에서 집중해서 살던 흑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뭐 뉴욕이라든가 시카고라든가 뭐 디트로이트라든가 등등과 같은 이러한 공업 도시로 이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부로 이주하면서 차지하게 된 지역이 바로 이런 이민 1세, 유럽계 이민 1세들이 살던 그 지역으로 와서 차지를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유럽계 이민 1세들은 은퇴를 하면서 또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의 공백이 생기고 그 지역을 이 흑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흑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개발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우선은 흑인들의 미국에서의 어떠한 출발점부터 노예 해방 이후 그리고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권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은 백인들에게 예속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 스스로 어떠한 자영업이라든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노예 제도 하에서는 백인 농장주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식으로 뭔가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민자와 흑인의 차이가 뭐냐면 이민자는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면 이민 1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어떠한 전통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하루아침에 미국 사회로 동화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라던가 문화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는 경향이 강하고 하나의 민족 집단에서 전통 문화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이 음식 문화는 심지어 2세, 3세가 가도록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해줬던 음식에 대한 또 입맛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만의 어떠한 전통 음식, 에스닉 푸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거주국의 주류 민족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민자들이 새로운 거주국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의 어떠한 고유한 전통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비즈니스가 발달하게 돼요. 그게 음식점이든 식료품점이든 또는 모국하고의 일종의 여행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근데 흑인의 경우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도 결국은 백인 문화에 어찌 보면 철저하게 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흑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인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것이 이제 상당히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민자에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남부에서 살다가 북부로 올라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민자라고 하겠지만 그것들이 어떤 흑인들만의 하나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흑인이 이민자와는 다른 하나의 신분과 역사적 경험이
이 자영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리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흑인의 경우에서는 비록 자기네들이 집중해서 사는 지역일지라도, 거기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계승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다시 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이민자 열세들이 은퇴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될 때 마침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 한인들이 새로운 하나의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은 것이 바로 이런 저소득층 흑인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한인들은 그 처음에는 이제 이 잡화 가게 또는 식료품 가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발업, 그 60년대 70년대 흑인의 하나의 문화 중에 Black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흑인들의 민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흑인의 어떠한 자신들에 대한 자긍심이 고양이 되면서 흑인의 독특한 하나의 패션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발업인데, 한국이 60년대부터 또 가발을 제조하는 대표적인 나라였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수입업자에 의해서 수입이 된 게 한국인 도매업자로 넘어가고, 또 한인 소매업자들이 이것을 흑인 지역에서 팔면서 그 당시에 한인들 가운데서 이 가발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돈을 얼마만큼 벌었냐면, 돈을 자루로 싣고 와서 저녁 때 돈을 세면서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이러한 것에서 이제 초기 자본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진출한 분야가 뷰티 서플라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이거 역시 흑인들의 머리라든가 패션과 관련된 것인데, 이 뷰티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이 샴푸라든지 흑인들의 머리를 곱슬곱슬한 것을 곱게 피는 제품이 있고, 거기에 또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들이 있고 등등의 복잡합니다. 이 뷰티 서플라이를 또 한인들이 또 잡아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게 그 네일 서비스 쪽으로도 한인들이 많이 진출을 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주류점이에요. 리커스토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품하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제품이 다 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느 한 제품은 나름대로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또 가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 가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인들이 많이 종사했던 업종에 세탁업이 있고 주류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한인들이 많이 집중했던 분야거든요. 세탁업과 주류업의 한번 차이를 살펴봅시다. 우선 세탁업은 그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그래도 긍정적이죠. 사람들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위 말해서 고객, 커스터머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탁소에 와서 옷을 맡기는 사람은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세탁소에 옷 맡기면 주로 드라이 클리닝 할 때나 맡기지, 누가 이 와이셔츠 같은 거 다린다고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는 좀 드물죠. 저도 옷 같은 건 제가 다 다려 입거든요. 집사람이 일을 해서 바빠서 제 옷은 제가 다려 입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숙련이 됩니다. 이 바지 같은 것을 어떻게 달아야 주름이 깨끗하게 되고, 이 상의 셔츠도 어떤 순서로 달아야 나중에 구김이 없는지 요령이 터득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웬만한 건 집에서 하죠. 근데 미국인들은 좀 달라요. 미국인들은 심지어 와이셔츠 하나도 세탁소에 맡깁니다. 따라서 세탁업이 상당히 수익이 높은 산업이고요. 세탁업은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자본을 요구하는 산업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세탁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가 드롭업 서비스입니다. 그냥 이 세탁물만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곳이 있고, 요것이 이제 기계가 있는 데 가서 하죠. 따라서 이러한 세탁 기계를 갖추려면 이 장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탁업을 하는 한인들은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탁업은 우선 사회적인 이미지도 좋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상당히 그래도 수입이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세탁업은 굳이 밤 12시까지 할 게 아니죠. 대개 한 오후 한 7시든 그 정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육체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반면 이 리커 스토어, 주류 업소는 소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술을 먹고 주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고객들이 낮에 술 사러 오는 사람들이 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리커 스토어는 5시에 문 닫았다가 하는 그 가게 망하겠죠. 밤 늦게까지 열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가운데 이런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고 위험해. 그래서 거기에 현금을 노리고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LA의 사우스 센트럴에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리커 스토어 주인하고. 가서 내가 느꼈던 것을 내가 책에다가 굉장히 아주 민속 지학적으로 에스노그래픽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에 방탄 유리가 되어 있어요. 총을 쏴도 뚫지 못할 방탄 유리가 고객과 주인 사이에 장벽으로 처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거래해야 하냐면은 손님이 술을 사와서 놓으면 이 회전문이 있어요. 그 중간에 리볼브 도어처럼 놓으면은 이렇게 돌려서 그것을 찍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건네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물건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고객 사이에는 이 방탄 유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이 주류점에 대한 흑인 주민들의 아주 태도가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기 지역에 와서 경제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면서 이렇게 술 같은 걸 팔아가지고 그 지역 특히 청년들의 어떠한 건전한 생활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흑인 지역을 어떠한 대기업이나 또는 백인들이 별로 이윤도 크지 않고 위험하고 그래서 방치된 곳을 한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그런 한인들의 자영업에 대한 흑인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인, 이걸 일종의 부재지주에 비유를 합니다. absentee ownership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돈만 벌어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그러면서 또 흑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1980년대 이후로 아주 이 레이건 정부에 들어서면서 레이건 정부가 한 첫 번째의 경제 정책 중에 하나는 이런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저소득층들에게 지급했던 웰페어 같은 이것을 삭감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소득층 흑인들의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가 되고, 결국 이것은 사람이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외부의 또 이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욱더 이제 심화가 되는 그런 맥락이 있죠. 거기에 또 개인 수준에서 한인 주인과 또 흑인 고객 간에 있어서의 언어의 차이,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또 이제 한인들은 흑인들을 좀 우습게 여기고 흑인들은 또 한인들을 또 우습게 여겨요. 흑인들이 한인들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미국은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너희같이 굴러온 돌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고, 이 문화적인 차이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한테 돈을 줄 때 요거 이렇게 바닥에다 놓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이 그렇게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으로, 특히 남녀 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바닥에다 놓는 것을 보고 또 사람하고 직접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트를 안 하죠. 우리는 눈을 쳐다보면 왜 쳐다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반드시 누구하고 할 때 직접 눈으로 접촉하고 돈을 건네주고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인들을 하는 행동은 자신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것으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중폭이 되고, 거기에서 흑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내셔널리스트한 그런 흑인 단체들이 있어요. 뉴욕에서는 소니 카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LA에서는 데니 베이크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흑인들 중심의 하나의 운동. 그래서 특히 흑인 지역을 흑인들이 이제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개하면서 한인 가게를 상대로 이제 보이콧을 몇 달째 이제 벌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누적되어 왔다가 1992년 4월 29일에 바로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 경찰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 장면이 이제 방송으로 계속해서 방영이 되는데, 그때 또 한 1, 2년 전에 사우스 센트럴에서 이런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두순자라고 하는 한인 여성이 있었어요. 이 두순자 씨가 운영하는 리커 스토어에 한 흑인 젊은 여성이 들어와서 이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두순자 씨는 이 여성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오렌지병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말다툼 끝에 이 흑인 여성이 사실은 나이가 10대인데 덩치가 보통 크지가 않아요. 그 두순자 씨를 얼굴을 가격을 해서 이 여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총을 꺼내서 이 여자가 나가는 그 뒤를 쏴가지고 이 여성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데니 베이크웰이라고 하는 바로 흑인 지도자가 거기가 그 가게 이름이 뭐더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업소 앞에서 몇 달째 보이콧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공교롭게 시간적으로 중첩이 된 거예요. 로드니 킹이 두들겨 맞는 사진인 다음에 이 두순자 씨가 그 흑인 여성을 총을 쏘는, 사실 이 두 개의 관계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니 킹이 두들겨 맞은 것은 백인 경찰이 한 것이고, 이 백인 경찰들이 무죄로 풀려난 것은 백인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인데, 이 두순자 여사가 흑인을 쏜 거는, 그거는 사실은 이것과 아무 맥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주류 방송은 이 두 가지를 마치 연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연상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로드니 킹의 사건, 이러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인들이 흑인 지역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백인들의 사법제도의 하나의 부당한 정의, 부정의로 이 책임이 넘겨져야 갈 것이 한인들한테에게 불통이 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이 모두 한인들한테 쏟아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LA 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조적인 측면, 흑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보수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하락됐던 것과 또 일종의 이제 민족 집단들 간의 계승으로 인해서 빈 자리를 한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된 것과 또 한인과 흑인 간에 있어서의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던 것.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백인들이 그 하나의 스케이프 고트로 희생자로 한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게 된 이것들이 하나의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가 LA 폭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있으면 우리가 이 동영상을 조금 자세하게 볼 건데 거기서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인 사회는 하나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한인들이 자기 자신만 열심히 일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의 소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치 백인이 자기의 하나의 친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과 동일시를 하고 흑인들과의 거리두기를 해왔던 전략을 취했는데 결국은 그게 백인들에 의해서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더 이상의 고립적인 방식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다. 경제적인 적응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하나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깨닫게 되고, 흑인들과 또는 다른 소수 집단들 간의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1.5세 또는 2세가 전면에 이제 부각을 하게 돼요. 1세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이 언어의 장애, 그리고 어떤 미국의 주류 사회에 대한 지식의 부족, 또는 네트워크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이런 1.5세 2세들이 나서서 이제 매스미디어를 상대로 코리안들을 디펜드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엔젤라 오라고 하는 1.5세 변호사가 여기서 아주 영웅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한인 사회에 별로 이렇게 참여도 안 했던 분이 이런 것을 계기로 아주 한인 사회 하나의 대변인으로서 부상을 하고, 특히 테드 카펠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테드 카펠이 이 책임을 자꾸 한인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강하게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 테드 카펠의 사과를 이끌어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주 전국적인 하나의 히어로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1.5세 2세가 자기 그 어떤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인식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정치력 강화를 하게 되는 하나의 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4.29 LA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4.29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그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이걸 한번 다음에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4.29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이 4.29 때
이재승이라고 하는 미국 이름으로 하면은 제이슨 리라고 하는 청년이 라디오 코리아 방송에서 그 코리아 타운이 이제 약탈을 당하고 방화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구하러 나갔다가 이 옥상에서 일종의 한인 가게를 지키는 누군가에 의해서 폭도로 오인돼서 총을 맞고서 죽었어요. 그 자기 아들의 죽음을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어느 한 개인이 자기의 자식을 죽였다라고 인식하지만 이후에는 결국은 미국의 잘못된 사법 제도가 또는 이러한 인종차별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더 큰 해석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담아낸 게 바로 429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클래시 오브 컬러스는 어느 한 개인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했던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그 다음에 흑인들의 경제적 지위의 약화, 그 다음에 한인들의 어떠한 일종의 흑인 지역에서의 자영업,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되면서 LA 폭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시간이 되는 만큼 이것을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잘 감안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볼 수 없겠고요. 지금 굉장히 이 비디오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내가 아마 기말고사에도 물을 수 있겠죠. 이 LA 폭동의 어떤 사회 구조적, 그리고 또 문화적, 그리고 또 정치적 요소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레슨을 얻을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책에서도 잘 다루고 있고, 세계 한인 이주 사에서도 업데이트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비디오를 우리가 봄으로써 굉장히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중간 정도 봤는데,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도 잘 보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